오빠 냄새. 좋아. 살아있는 남자 냄새야. 소희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제 손이 소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얇은 슬립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그 아래 뜨거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뽀얀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풍만한 곡선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셔츠를 벗어던졌습니다. 저는 소희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엉겨붙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쇄골을 지나 가슴 그리고 잘록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소희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이며 반응했습니다. 소희가 허리를 비틀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희의 두 다리를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고 싶었습니다. 소희가 제 허리를 다리로 꽉 감았습니다. 저 역시 참을 수 없는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그녀 안으로 저를 밀어넣으며 저는 뜨거운 용암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 순간은 저와 제 사촌 동생이 하룻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이, 게다가 남편이 버젓이 있는 여동생.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이자 노욕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만 화려할 뿐 철저히 외로움 속에 방치되었던 그녀와 아내를 잃고 다 타버린 제처럼 살아가던 제가 왜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서로를 그토록 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위험하고도 애절했던 밤의 고백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것인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은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 딱 60이 된 남자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아내를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혼자 지내면서 제 인생의 남자로서의 시간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뜨거웠던 지난 여름 장마철의 어느 밤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분들이라면 제 마음 한구석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기대를 품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그날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7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창문을 때리는데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은 무서운 밤이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소희, 제 이종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오빠, 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음기 섞인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 소희는 올해 47입니다. 강남 도곡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 사는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이죠. 제 사촌 매제, 그러니까 소희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니, 아직 안 잔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서워서요. 그 사람 오늘 부산으로 재판 때문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캄캄한데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47세 여자가 무서워서 전화를 했다니. 평소 같으면 관리실에 전화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희는 어릴 때부터 제가 업어 키우다시피 한 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잘난 변호사 남편놈은 돈 버느라 바빠서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위인이란 걸 제가 잘 알죠. 알았다.
오빠가 지금 갈게. 촛불 켜고 조금만 기다려. 저는 낡은 트럭을 몰고 빗속을 뚫었습니다. 사실 가면서도 제 자신이 좀 처량하더군요. 억대 연봉을 버는 남편은 밖으로 돌고 전구 하나 갈 줄 모르는 아내가 무서워 떨 때 달려가는 건 돈 없고 백 없는 늙은 사촌 오빠라니.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배를 눌렀습니다. 오빠.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향기. 눅눅한 비냄새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살 냄새였습니다. 소희는 촛불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겉옷을 걸치지 않은 건지 얇디 얇은 실크 슬립 차림이더군요. 촛불의 일렁이는 불빛이 실크 위로 비치는데 그 안의 몸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47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된 몸매, 하얀 어깨, 그리고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도드라진 가슴의 윤곽까지.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제 눈은 본능적으로 그 실루엣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오빠. 다 젖었네. 소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셔츠 위로 소희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전된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흐르는 곳이 우리 둘이 닿은 그 지점인 것처럼요. 저는 짐짓 태어난 척 공구함을 들고 배전함 쪽으로 갔습니다. 퓨즈가 나간 거더군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등 뒤에서 소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여전하네. 늙지도 않아. 뒤에서 들리는 소희의 혼잣말 같은 속삭임.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퓨즈를 교체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저는 평생 현장에서 몸을 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헬스장에서 만든 매끈한 근육은 아니지만 생활 근육이 꽉 찬 등판을 가지고 있죠. 셔츠가 땀과 빗물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제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꿈틀거리는 걸 소희가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탁! 불이 켜졌습니다. 환해진 거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이 켜지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에 젖어 헐떡이는 60세의 남자와 속살이 훤히 비치는 슬립을 입고 그 남자를 올려다보는 47세의 여자. 고마워. 역시 오빠밖에 없어. 소희가 냉수 한 잔을 건네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물잔을 받는 제 손가락이 소희의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물잔 표면과는 다르게 소희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가 물잔을 쥔 제 손을 놓지 않더군요. 그리고 젖은 제 머리카락을 다른 한 손으로 쓸어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민석 씨 안 들어와요. 이 넓은 집에 비는 오고 나 혼자야. 그 말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묘한 뉘앙스. 남편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뜻일까요? 천둥이 다시 한번 콱광 하고 쳤습니다. 소희가 깍 하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엉겁결에 소희를 안았습니다. 얇은 슬립 한 장 너머로 닿는 풍만한 가슴의 감촉, 떨리는 어깨, 그리고 제 목덜미에 닿는 뜨거운 숨결.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경고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영철아, 미쳤어? 이건 내 동생이야. 이러면 안 돼. 당장 밀쳐내고 나가야 해. 하지만 제 팔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굵은 팔뚝은 본능적으로 소희의 허리를 더 꽉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수컷의 본능이 도덕교과서 따위는 찢어버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은 겁에 질린 사촌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컷을 원하는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소희의 몸이 제 품에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닿아 있는 제 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제 품에 안긴 이 여자가 더 이상 사촌 동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희야, 일단 진정하자. 응? 물 좀 더 마시고. 저는 억지로 솟구치는 본능을 누르며 아주 조심스럽게 소희를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의 넓은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라는 이태리제 소파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얇은 슬립 차림으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소희의 허벅지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데일듯이 뜨거웠습니다. 오빠 기억나? 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 아파서 쓰러졌을 때 엄마 아빠 다 일 나가고 오빠가 나 업고 병원까지 뛰었잖아. 소희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죠. 소희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딸 같기도 하고 여동생 같기도 한. 제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처음 화장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 대학생이 되어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묘하게 속이 쓰렸던 기억. 어쩌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오빠한테 시집 올 거라고. 농담 아니었는데. 소희의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헌물을 켜며 물잔을 들자 소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언니 세상 떠나고 오빠 혼자 시골집에 있을 때 내가 반찬 해다 날랐잖아. 그때 오빠 뒷모습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가슴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아내가 암투병 끝에 떠나고 자식들도 다 제 살 길 찾아 떠난 빈집. 곰팡이 핀 밥을 물에 말아먹던 저를 찾아와 냉장고를 채워주고 청소를 해주던 게 소희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마움보다 부끄러움이 앞서서 바쁜데 뭐하러 오냐고 퉁명스럽게 굴었었죠. 민석 씨는 내 마음이 아픈 건 관심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나는 그냥 트로피야. 대형 로펌 대표의 우아한 아내. 딱 그거 하나면 돼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하얀 허벅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내 얼굴보다 주식 시세표를 먼저 봐요. 침대에서도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날 찾고 이제는 나를 아는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오빠 나 아직 여자 맞지? 나 아직 괜찮지?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변호사, 돈은 억수로 벌어다 줄지 몰라도 제 아내의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모르는 멍청한 놈. 그 잘난 놈이 방치한 이 보석 같은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 손은 평생 막노동판과 공사 현장을 구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한 손바닥이 소희의 부드러운 뺨에 닿는 순간 소희가 눈을 감으며 제 손에 얼굴을 비비더군요. 마치 주인의 손길을 그리워하던 고양이처럼. 오빠 손은 거친데 따뜻해. 민석 씨 손은 매끈한데 얼음장 같거든. 소희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외로운 겁니다.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수컷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늙고 가진 것 없는 저라는 사실이 묘한 정복감을 주더군요. 그래, 돈은 그놈이 더 많을지 몰라도 이 여자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건 나다. 그런 오만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사촌이라는 도덕적 잣대는 이미 저만치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 손이 조심스럽게 소희의 뺨을 타고 내려와 가늘고 하얀 목선을 어루만졌습니다. 소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입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눈은 소희의 젖은 입술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모순이죠. 하지만 남자란 짐승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소희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로 가져갔습니다. 얇은 실크 슬립 아래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 심장 소리였을까요? 후회 안 해. 오늘 밤, 나 그냥 오빠 여자 할래. 사촌 동생 말고 여자로 봐주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47세,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을 나이. 빗물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그 몸이 저에게 안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 등받이로 소희를 밀어붙였습니다. 오빠. 소희의 입에서 탄성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여자로서 그녀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지만 우리 둘 사이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소희가 상기된 얼굴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곳은 복도 끝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었습니다. 소희야, 안방은 좀 그렇지 않니? 그냥 싫어. 거기서 하고 싶어? 소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니, 단호함을 넘어선 기묘한 도발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망설이는 저를 기어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운동장처럼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붙박이장,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킹사이즈 침대.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옮겨놓은 듯한 그 방은 저 같은 호라비가 사는 곰팡이 핀 단칸방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침대 헤드 위에는 두 사람의 웨딩드레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민석 씨, 그리고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소희. 그 사진 속 민석 씨가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내 방에 들어와?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희야, 이건 아니다. 매제한테 못할 짓이야. 나가자. 하지만 소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그 넓은 침대 위로 몸을 던지더군요.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소희의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오빠, 그 사람. 이 침대에서 나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 없어. 그냥 피곤하다고 등 돌리고 자거나 서류 보다가 잠드는 게 다야. 소희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이 침대에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랑, 그것도 그 사람이 제일 무시하던 오빠랑 뒹굴면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 충격이었습니다. 소희에게 저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복수의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제 몸은 그 말에 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잘난 사내의 침대. 그가 매일 밤 등을 돌리고 잤던 그 자리에 지금 내가 들어간다. 그가 방치한 아름다운 아내를 내가 만족시킨다. 비틀린 욕망이 죄책감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홀린 듯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민석 씨가 읽다 만 영문 원서와 그가 벗어놓은 넥타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넥타이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그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그래, 내가 원한다면 오늘 밤은 내가 내 남편이다. 제가 침대에 걸터앉자 매트리스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푹신하면서도 탄탄한 최고급 매트리스의 감촉. 평생 딱딱한 온돌 바닥이나 싸구려 요에서 자던 제 엉덩이에는 과분한 호사였습니다. 소희가 상체를 일으켜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속에 담긴 건 순진한 사촌 동생이 아니라 욕망에 굶주린 한 마리 암컷이었습니다. 오빠 냄새. 좋아. 땀 냄새, 비 냄새. 살아있는 남자 냄새야. 소희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제 손이 소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얇은 슬립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고 그 아래 뜨거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침대 헤드에 걸린 웨딩 사진 속 민석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라고. 내가 비워둔 이 자리, 내가 외롭게 만든 내 여자. 지금 내가 차지한다. 저는 소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얀 시트 위 실크 슬립을 입은 소희의 몸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60년 인생 동안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들이 쓰다 버린 것, 남들이 남겨둔 것만 주워 담으며 살았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1등 당첨 복권이 쥐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불 끄지 마, 오빠. 스탠드를 끄려던 제 손을 소희가 막았습니다. 다 보고 싶어. 오빠가 날 어떻게 사랑해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 방안 가득히 다 보여주고 싶어. 그 말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젖은 셔츠를 벗어던졌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늙었지만 단단한 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제 가슴팍과 복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빠, 진짜 남자네. 그 한마디가 저를 20대 청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방은 이제 민석 씨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비가 그칠 때까지 이 침대의 주인은 접니다. 저는 소희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거실에서의 키스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훨씬 더 탐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엉겨붙었습니다. 오빠, 나 좀 봐줘. 피하지 말고. 소희가 제 목을 끌어당겼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드러난 소희의 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곱고 탄력이 넘쳤습니다. 47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뽀얀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러웠고 풍만한 곡선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감싸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평생 흙을 만지고 벽돌을 나르느라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사포처럼 까슬까슬한 제 손이 부드러운 가슴을 움켜쥐자 소희가 헉 하고 짧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아파? 멈출까?
아니, 좋아. 더 세게 해줘. 거칠어서 더 좋아. 그 말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끄럽고 세련된 남편의 손길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교과서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변호사 남편의 애무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심을 다해 뜨겁게 움켜쥐는 수컷의 손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촌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탐하는 굶주린 남자였죠. 제 입술이 그녀의 쇄골을 지나 가슴, 그리고 잘록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소희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이며 반응했습니다. 오빠, 거기. 아, 거기는 남편도 안 해준 건데. 소희가 허리를 비틀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듯 잡았습니다. 남편도 안 해줬다는 말.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그 잘난 놈이 몰랐던 내 몸의 감각들. 내가 다 깨워주마. 그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가 되던 순간 그 느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꽉 차오르는 압박감, 그리고 뜨거운 열기. 오랫동안 쓰지 않아 뻑뻑할 줄 알았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제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으윽, 오빠, 너무 커. 소희가 고개를 젖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의 내벽이 저를 꽉 물어 뜯을 듯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라는 그 고급 침대가 60세 먹은 촌놈의 허리 놀림에 맞춰 요란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웨딩 사진 속에 민석 씨가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저는 그의 아내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좋으냐? 그놈보다 내가 더 좋으냐? 유치한 질문인 줄 알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대답 대신 제 등판에 손톱을 박아 넣었습니다. 비교도 안 돼. 아, 오빠 진짜 남자야.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야.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소희의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와 소희의 교성이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희의 두 다리를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고 싶었습니다. 아, 오빠 너무 깊어. 다. 소희가 자지러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한이었을 겁니다. 평생 돈 없고 백 없어서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롭게 지냈던 밤들, 그 모든 울분이 쾌락이 되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엉겨붙었습니다. 체면도 도덕도 가족이라는 굴레도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오직 살과 살이 부딪히는 마찰음, 그리고 땀 냄새와 밤꽃 냄새만이 존재했습니다. 한참을 몰아치던 폭풍우가 절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빠, 나 갈 것 같아. 같이 가. 소희가 제 허리를 다리로 꽉 감았습니다. 저 역시 참을 수 없는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그녀 안으로 저를 밀어넣으며 저는 뜨거운 용암을 쏟아냈습니다. 으악! 제 굵은 단말마와 함께 소희도 몸을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제 몸의 모든 에너지가 그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영혼까지 털리는 듯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이나 엉킨 채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희의 몸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베개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60세,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나이.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젖은 낙엽이 불붙으면 더 무섭게 타오르듯 내 인생의 정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침대 옆 협탁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 두 글자,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소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쾌락에 젖어 풀려 있던 눈이 현실을 자각하고 얼어붙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감에 취해 더 대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으면서 해. 제 안의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뭐,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받으면 더 이상해. 이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으면 그 의심 많은 놈이 무슨 상상을 하겠어? 집에 CCTV라도 돌려보라고 하면 어쩔 거야? 제 말에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민석 씨는 치밀한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전화를 피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갈 게 뻔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다 깬 것처럼 저는 소희의 손에 억지로 핸드폰을 쥐어주었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적막한 방 안이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제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받아? 건조하고 날카로운 민석 씨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아니요. 그건 흥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가 지금 자기 아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태연하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우월감을 주더군요. 방금 잠들었는데 벨소리에 깼어.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무섭더군요. 방금 전까지 쾌락에 몸부림치던 여자가 순식간에 조신한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몸을 움직였습니다. 침대 헤드에 기대앉아 통화하고 있는 소희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소희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가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하지 마 라고 외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제 입술을 그녀의 귓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혀로 귓바퀴를 살짝 핥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아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천둥이 쳐서 놀라서 그래요. 소희가 임기응변으로 둘러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천둥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사촌 오빠의 현올림 때문에 놀란 건데 말이죠. 저는 손을 앞으로 뻗어 소희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말랑하고 부드러운 감촉. 소희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든 손으로 제 팔을 밀어내려 했지만 이미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재판 자료 서재 책상 위에 있지? 그거 퀵으로 좀 보내놔야겠는데. 남편은 상황도 모르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 생각뿐인 놈. 지금요? 너무 늦었는데. 중요한 거야. 아침 일찍 받아야 하니까 지금 챙겨놔. 듣고 있어?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냐고? 아니, 내 아내는 지금 느끼고 있어. 저는 소희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애액으로 축축한 그곳을
손가락으로 지붕거렸습니다. 소희가 입을 틀어막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숨소리가 왜 그래? 민석 씨의 목소리에 의심이 깃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이 위기가 저를 미치도록 자극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공포와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쾌감이 뒤섞여 뇌가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희의 목덜미를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도록 마치 내 여자라는 낙인을 찍듯이. 아, 그게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열이 좀 나네. 소희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밀어내던 손길은 어느새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손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이 공포를 집어삼킨 겁니다. 약 챙겨 먹어. 나 끊는다. 네. 여보, 사랑. 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가 사랑해요라고 말한 건 의심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핸드폰이 침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거친 숨소리. 오빠, 진짜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소희가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은 흥분으로 터질 듯 붉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소희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사랑해? 그놈을 사랑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한 말이야. 증명해봐. 입으로는 그놈을 사랑한다고 했어도 몸은 누구 건지 증명해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집요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라는 극도의 긴장감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는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오빠 거. 오빠 것만 들어와. 민석 씨는 안 돼. 오빠가 좋아. 소희가 제 등 뒤로 손톱을 박아 넣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침대 위에서 남편과 통화를 끝낸 직후 남편이 아닌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오르는 아내. 우리는 공범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잘난 남편, 그 오만한 법조인의 세계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짓밟고 조롱한 겁니다. 그 배덕의 맛은 너무나 달콤하고 치명적이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벽 4시 요란하게 퍼붓던 장맛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창밖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도곡동의 화려한 야경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소희의 온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잠든 소희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공포에 질려 울던 여자는 온데간데였고 세상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아이 같은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 그리고 침대 밑에 널브러진 찢어진 스타킹. 그 모든 것이 지난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탐했는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 이성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성을 빠져나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육십 먹은 촌놈이 아침에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걸 경비원이나 이웃이 본다면 소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빼냈습니다. 소희가 하며 잠투정을 부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당장이라도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욕실로 가서 대충 옷을 추스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 푸석한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영락없는 60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죽어있던 동태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차서 20년은 젊어 보이는 생생한 눈빛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려고?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희가 얇은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뜬다. 남들이 보면 너 곤란해져. 아침 먹고 가지. 오빠 밥 해주고 싶었는데. 소희가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지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고 싶다는 유혹. 하지만 저는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민석 씨, 오늘 올지도 모르잖아. 남편의 이름을 꺼내자 소희의 몸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인 거죠. 우리는 현관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작업화.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소희야, 어젯밤 일은 실수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는 듯 소희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실수 아니야. 나 후회 안 해. 오빠는 후회해? 그녀의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후회한다고 말하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눈빛.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평생 가장 잘한 짓 같다. 비록 지옥에 갈 죄라고 해도. 제 투박한 대답에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벚꽃처럼 고왔습니다. 소희는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운전하면서 졸릴 때 먹어.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거 꼭 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소희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동안 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몽유병 환자 같았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지하 주차장 공기가 훅 끼쳐오자 그제야 현실감이 돌아오더군요. 제 낡은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겔겔겔. 거리는 낡은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묘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아직도 소희의 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손바닥을 코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주책이죠. 나이 60 먹고 이게 무슨 주책입니까? 주머니를 뒤적여 소희가 넣어준 걸 꺼냈습니다. 자일리톨 껌 한 통, 그리고 그 껌종이 사이에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석 씨 일본 출장이야. 그때는 비 안 와도 와줄 거지? 기다릴게, 오빠. 메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입가에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왼주름 자글자글한 노인네가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고 웃고 있더군요. 트럭을 몰고 강남을 빠져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0세면 황혼이라고.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젖은 낙엽이 불 붙기가 힘들지 한번 불이 붙으면 마른 장작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로맨스는 어쩌면 환갑이 넘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 잘난 변호사 양반에겐 미안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철없는 60세 청춘 김영철이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